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요. 반면 제일 안 좋은 자세는 섣부른 전망과 예측,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안도감을 갖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러우 전쟁에서와 같이 분명 큰 이벤트가 발생했음에도 이후 일정 부분 랠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시간이 좀 지난 뒤 뒤집어 보면 더듬더듬 기억나는 흐릿한 그런 사태일 수가 있겠지만 변화의 시작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시장은 얽히고 설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한 가지 원인을 뚜렷하게 꼽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벤트는 대부분 큰 전쟁이라든지 이런 사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태가 무조건 투자에 부정적으로 흘러갈지 긍정적으로 흘러갈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대부분 시장에서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일 많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수순이었고요. 다행스럽게 전쟁의 양상은 지금은 컨센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전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증시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태도를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전쟁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50년 만에 최고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게다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스라엘 인명피해가 적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홀로코스트 이후에 2, 3일 만에 1000명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이 죽은 게 이번 사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8년 이후 이스라엘 본토에서 전쟁을 벌어진 게 지금 처음이고요. 그리고 73년 이후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 선포를 한 그런 전쟁이라는 점에서도 꾸준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쟁이라는 이벤트에서의 일반적인 흐름은 단기적인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요. 이후 전쟁 양상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 다양하게 나뉘는데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이미 충분히 제약적인 높은 금리 수준에서 일어났다라는 점이 특징이죠. 여기서 더 높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1차적인 고민이 있었고 물론 증시야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상승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증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상승세로 이어간다면 증시의 흐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특별히 금융시장을 살펴볼 때 국채 금리의 변화를 유심히 보는 게 필요하고요. 결국 채권의 향방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국제 유가의 상승 압력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서로 부딪혀서 채권의 금리 방향이 결정될 것인데요. 이틀 전이죠. 사실상 전쟁 발발 이후 금융자산의 반응을 볼 수 있었던 월요일 금융시장의 상황은 국제유가가 4% 상승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올랐음에도 국채 선물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째 날은 단기적으로 물가 우려보다는 안전자산에 더 주목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사실상 2일차죠. 전쟁 발발 금융자산의 반응을 볼 수 있는 2일차입니다. 뚜렷한 국제유가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일차 국제유가가 4% 상승한 이후에 그냥 보합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10년물이야 2.9% 정도 하락한 모습. 이게 월요일 날은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달러당 엔화가 다시 소폭 오름세로 마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148엔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월요일 휴장에 따른 반영 이 부분도 있겠지만
국제유가는 잠시 쉬어가고 있는 모습,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엔화가 슬슬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실 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은 전쟁 이벤트보다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보스틱 연은 총재의 금리 인상 불필요 발언이 크게 지금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전쟁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아닌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전쟁 이슈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덮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연준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지금의 금리 수준이 제약적으로 높다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9월 FOMC 발표 이후에 치솟는 10년물 금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든 장기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자금의 상황을 연준 자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조만간 연준 의원들이 비둘기 발언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드렸고 최근에는 그런 발언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이 금융시장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왜 지금이냐? 물론 전쟁 발발 후 금융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역시 펀더멘털리 국채 금리, 특히 장기채 위주의 가파른 상승이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도 마냥 좌시할 수만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크게 반영을 했다라고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어제는 국제 유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 그런 해석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의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이를 덮어버릴 만한 게 연준 의원들의 비둘기적 발언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종합적으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확대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영향이 그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이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매크로, 펀더멘털리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금리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채권이 매력도가 높다고 보는 이유는 전쟁 양상이 확전되거나 장기화되는 우려가 본격화되지 않는다면 국채금리 여전히 과매도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리스키한 상황이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채권금리가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게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압박 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양산의 확전이 없다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펀더멘털리 국채금리 여전히 과매도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70년대 자꾸 비교를 하지만 70년일 때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과 차원이 다릅니다. 구조적인 고물가 시대였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의 위치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고요. 여전히 지금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고물가 시대의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 70년대 인플레이션과 단순 비교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죠. 전반적인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던 그런 고성장 시대, 고물가 시대의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확산됐던 구간과 오랫동안 지금 저물가 시대를 이어왔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작 지금 이 위치에 머물고 있는 지금과 단순 비교한다라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잘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국제 유가가 90불을 넘어서는 모습이 오랫동안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당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가계의 신용 잔액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고 소비 둔화에 있어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미국 가계의 신용 잔액이 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 156억 달러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약 117억 달러 증가를 전망을 했지만 오히려 156억 달러 감소가 8월 달 잡혔고요. 이 감소폭은 사실
뭐 팬데믹 이후로 가장 큰 감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연율로 보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 3.8%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프로 보게 되면 지금의 위치는 08년 위기 코로나 위치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특히 7월 2.7%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폭이 크게 잡혔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상한 여신을 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모기지 잔액 등이 있는 대출 잔액이 지금 보시게 되면 303억 달러,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303억 달러 감소를 했고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리볼빙 대출을 보면 전월비 147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신용 잔액의 성격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가계의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고용시장에 참여가 늘 수밖에 없을 거고 뭐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레저, 접객 뭐 이런 일자리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 13일부터 3분기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카드 연체율에 대한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전미자영업연맹 소기업 낙관지수 발표가 됐죠. 전체 보시게 되면 9월달 낙관지수는 9.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전 91.3보다 낮아졌고 컨센은 91.4였습니다.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좀 크게 하회를 했고요. 사실상 이 경기 침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앙값을 91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보다 91.8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90.8이죠. 상당히 부정적인 수치로 집계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를 하회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자영업자들, 소기업,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상당히 부정적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 부정적인 것은 지금부터 6개월 뒤의 전망, 경기 전망에 대한 수치가 급격히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43%까지 떨어졌습니다.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개선되는 듯 하다가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로 돌아섰고요. 한마디로 앞으로도 경기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다. 그런 기업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대출에 대한 실제 지불금리 좀 중요하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그래프로가 잘 안 보이시죠? 볼드한 검은색인데 숫자로 보게 되면 지금 뭐 대략 9.8%로 확인이 됩니다. 뭐 사실상 10%를 뭐 향해 가고 있는 이런 9.8이라는 위치, 단기 대출에 대한 실제 지불금리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쭉 이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소기업들 매출 성장의 둔화가 우려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수익성의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디테일로는 긴축적인 대출 조건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부정적인 사업 전망, 아까 6개월 뒤 경기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더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 노동력을 찾기 부족한 그런 상황,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사업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와 미국 가계 신용 잔액을 통해서 본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 결국에는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차 더 커지고 있고 전쟁이라는 이벤트까지 발발했고 금융 환경이 뭐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연준 의원들의 비둘기적인 매파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전쟁의 영향으로 채권 시장에 그렇게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채권 시장에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국제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더 높아진다든지 또는 전쟁 양상이 확대된다든지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결국에는 지금의 수준에서 연준 의원들의 비둘기적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래도 금리 상단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감사합니다.